오늘은 정말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K-pop 그룹 뉴진스 그리고 멤버 다니엘 씨를 둘러싼 상황인데요. 여러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딱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죠? 그룹에서 사실상 퇴출 통보를 받았는데 바로 그 멤버가 멤버들은 나의 두 번째 가족이다 이런 편지를 공개했다. 이걸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질문이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누가 맞고 틀렸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이 사건의 타임라인을 한번 쭉 재구성해보고 각 인물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깊게 파헤쳐 볼 텐데요. 표면적인 사실 너머에 있는 K-pop 산업의 구조,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관계, 또 팬덤의 역할까지 생각해 볼 게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그럼 가장 최근의 일부터 시작해 보죠. 바로 그 편지. 다니엘 씨가 1월 16일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린 전하지 못한 편지. 저도 읽어봤는데 문장들이 굉장히 감성적이더라고요. 네네. 민지, 한이, 혜린, 혜인은 나의 두 번째 가족이다. 또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표현들이요. 이걸 보면 멤버들이랑 정말 각별했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팬덤, 버니즈를 향한 메시지도 있었죠. 모든 걸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은 변함없다는 것. 이 문장이요. 아, 그 문장. 네, 이게 참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구체적인 해명은 피하면서도 자신의 진심만큼은 의심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호소로 읽히거든요. 그런데요. 그 편지 내용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숨어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편지를 쓴 날짜랑 이걸 공개한 날짜가 다르다는 점. 이 편지 작년 11월 12일에 쓰였다면서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시간의 격차 안에 이 모든 드라마가 담겨 있다고 봐도 돼요. 시간의 격차라? 편지가 쓰인 2025년 11월 12일.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멤버 혜린 씨하고 혜인 씨가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다니엘 씨를 포함한 나머지 세 멤버도 우리도 복귀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죠. 그러니까 그 편지는 우리 이제 다시 함께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고 멤버들한테 쓴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왜 지금 소속사한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이 시점에 공개했을까요? 그게 바로 이 행동을 다층적으로 만드는 포인트죠. 그룹 복귀를 간절히 원하면서 썼던 편지가 그룹에서 완전히 밀려난 시점에 공개가 된 거예요. 네. 어쩌면 내 진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이걸 보여주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끈끈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이런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것일 수도 있죠.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네, 어떤 의도든 이건 과거의 감정을 현재의 무기로 소환한 굉장히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럼 이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사건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모든 갈등의 시작은 2024년 8월이었죠. 모회사 하이브가 어도얼의 미니진 대표를 해임하면서부터입니다. 맞아요. 그때였죠. 여기에 반발한 뉴진스 멤버 전원이 어도어의 전속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이 기나긴 법적 분쟁의 막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1년 넘게 싸우다가 2025년 10월에 법원이 전속 계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어도어 손을 들어줬고요. 네, 맞습니다. 이때부터 멤버들의 선택이 갈리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법원 판결 이후에 2025년 11월 12일 혜린 씨랑 혜인 씨가 가장 먼저 어도어 복귀를 선언합니다. 네. 그러자 몇 시간 뒤에 민지, 다니엘, 한희 씨도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 이게 소속사랑 전혀 협의가 안 된 일방적인 발표였어요. 협의가 안 된 거였군요. 네. 그래서 어도어가 이 세 멤버랑 개별적으로 대화를 시작했고 그 결과 한희 씨는 뉴진스로 돌아가기로 하고 민지 씨는 아직 대화 중인 상태로 남았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29일 다니엘 씨에게는 최종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거고요. 네, 타임라인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어도어의 태도입니다. 태도요? 굉장히 강경해 보이긴 하던데요? 강경하다는 말로는 좀 부족할 정도죠. 어도어가 다니엘 씨와 그 가족 1인 그리고 미니진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 액수가 무려 430억 원입니다. 잠시만요. 430억이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4억 3천도 아니고
430억 원? 네, 맞습니다. 430억. 아니 이건 K-팝 분쟁 역사상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액수 같은데요. 그냥 돈을 받겠다는 걸 넘어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건 정말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액수에는 두 가지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두 가지요? 첫째, 우리가 입은 피해가 이 정도다라는 걸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분쟁의 책임을 다니엘 씨 측에 돌리는 겁니다. 어도와 공식 입장을 봐도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딱 명시했어요.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문제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는 뭔가요? 업계 전체를 향한 경고입니다. 경고요? 네. 앞으로 우리랑 일할 때 계약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고 이런 식의 분쟁을 일으키면 이 정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이런 강력한 선례를 남기려는 거예요. 이건 다니엘 한 명을 향한 소송이 아니라 K-팝 산업 전체의 질서를 재정립하려는 의도가 담긴 굉장히 상징적인 액수라고 봐야 합니다. 430억이라는 숫자 뒤에 그런 무서운 의미가 있었군요. 소속사랑의 관계는 이렇게 파국으로 가고 있는데 정작 다니엘 씨 본인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마치 홀로서기를 이미 시작한 것처럼요. 네. 공식적인 활동 창구가 막히니까 이제 자신만의 소통 채널을 직접 만들기 시작한 거죠.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도 열고 팬들이랑 라이브 방송으로 직접 소통했고요. 인스타그램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중국의 인스타그램이라고 불리는 샤오홍슈 계정도 바로 열었더라고요. 아, 맞아요. 기사를 보니까 게시물도 하나 없는데 팔로워가 순식간에 10,000명을 넘었대요. 중국 팬들의 관심이 정말 엄청나다는 증거죠. 팬들에게 직접 자기 이야기를 전달하겠다. 이게 직접 소통 전략이에요. 네네. 인스타그램 라이브에서 멤버들과 함께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 또 시간이 되면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한 것도 다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여론전에서 팬덤의 지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샤오 형슈 계정 개설은 특히 더 뭐랄까 명확한 신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K-팝 산업에서 중국 시장이 갖는 의미는 절대적이잖아요. 이런 분쟁 상황에서 가장 먼저 중국 팬들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건 앞으로의 활동 중심축을 어디에 둘 건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행보입니다. 어쩌면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와,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네요. 소송에, 여론전에, 미래를 위한 포석까지. 그런데 이 모든 갈등과 전략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하나 나왔어요. 바로 다니엘 씨의 기부 활동이요. 저도 그 기사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동지원기관 야나가 4주년 감사 공지를 올리면서 알려지게 된 사실이죠. 솔직히 이 기부 이야기는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수백억대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수년간 조용히 3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해왔다는 거잖아요. 네. 지난 4년간 총 3억 2천만 원. 또 2022년 데뷔 초부터 꾸준히 해왔다는 점에서 더 놀랐어요. 이 두 가지 모습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한다는 게 이 사건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기부 사실이 알려진 시점이 아주 절묘하죠. 이건 단순히 알고 보니 착한 사람이었네 이런 미담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대중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보는 프레임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거든요.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선 계약 위반자라는 차가운 이미지에 이름 없이 선행을 베풀어온 후원자라는 따뜻한 이미지가 겹쳐지면서 상황을 선과 악, 이분법으로 판단하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거죠.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되겠네요. 그럼요. 특히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팬덤의 결속력을 다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복잡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다니엘은 이런 선한 사람이다. 이 믿음이 팬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어쩌면 이 기부 사실의 공개는 430억 소송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감성적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멤버들을 향한 애틋한 편지, 그 뒤에 숨겨진 치밀한 타이밍 계산, 430억 원짜리 소송이 담고 있는 냉정한 비즈니스의 논리. 그리고 이 모든 걸 흔들어버린 3억 원의 선행까지. 한 사람을 둘러싼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다층적일 수 있군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우리한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어요. K-팝 그룹은 계약으로 묶인 비즈니스 파트너인가? 아니면 감정으로 연결된 두 번째 가족인가?
흔한 질문 같지만 이 사건은 그 경계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주죠. 더 흥미로운 건 양측 모두 가족이라는 단어를 자신들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네요. 다리엘 씨는 가족 같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며 감성에 호소하고, 소속사는 그 가족 관계를 저버린 대가는 430억 원이라며 비즈니스의 언어로 응수하죠. 이건 가족이냐 비즈니스냐의 싸움이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가족의 정의를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인 셈입니다. 프로페셔널한 가족의 정의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라. 정말 날카로운 분석이네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의 중심에 있다면 법적인 책임과 인간적인 유대감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와 마음이 향하는 곳이 다를 때 과연 무엇이 진짜 나를 설명하는 진실에 더 가까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